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공사상에 관한 담론에 매달려야겠습니다. 경문 공불이색이란 빌공이 색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논했던 색불이공과 그 뜻이 같은데 단지 공이라는 개념이 주어로 부상되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못 지닌 제법의 실상은 있음이 아닌 비유이며 없음이 아닌 비무의 존재인데 그러한 상태를 공으로 칭한다 했으니 공은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성은 어느 일부의 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법에 해당되는 개념이므로 하나의 진리라 해도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공이 일단 진리로 상정된 마당에서 이번에는 그 공이 색과 다를 바 없다 했으니 색 또한 진리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버립니다. 실로 미묘하면서도 아찔한 대성불교의 기막힌 논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중 일관하여 색불이공만 주장하려 들었다면 대성불교는 숨통이 막혀 질직되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극단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빌공은 있을유에 합하고 있을유는 빌공에 합하는 것이어서 공과 있을유는 본래 둘이 아님이 밝혀진 꼴이 된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지금까지 있음이란 유의 실체를 발가벗겨 계속 없음이란 무를 밝히다 못해 아예 빌공이란 개념까지 끌어들였는데 여기서 비로소 있음이란 유를 끌어안았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있을 유는 지금까지 가유의 상태로 밀쳐놓았던 바로 그 있을 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드디어 저 유마경에 나타나 있는 결코 둘이 아니라는 그 유명한 불이법문들이 생기를 되찾을 논리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상적 논리에서는 태어나면 생과 사라짐이 멸의 개념을 상반된 둘로 여겼지만 우주 만물인 법은 본래 태어날 생이 없었으니 새삼 사라질 멸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멸이 동일시 되어버린 거예요. 반야로 삶과 죽음은 하나다 하는 생사이려의 논리가 탄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실로 전율이 느껴지는 발견이나 아니할 수 없겠죠.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이렇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지만 사실인즉 늙어가는 우리가 죽어가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삶은 곧 죽음의 과정이란 거예요. 결코 둘이 아니라는 유마경의 그 불이법문이야말로 시종일관 소성불교의 교리화된 통일한 비판의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생과 사, 미와 추, 번뇌와 열반, 중생과 부처처럼 소승에서는 양극단적 개념으로 분별되어 있던 가치관들이 드디어 하나의 개념으로 성화되기에 이른 거예요. 공성이라는 진리의 잣대로 가늠하고 보면 제법이 공이어서 절대 평등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뇌와 해탈이 같은 위치에 올라가 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희론이 되기도 하겠지만 죽을 사가 없는 날생이 있을 수 없고 추가 없는 아름다운 미도 있을 수 없고 번뇌 없는 해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이 없는 착할성도 있을 수 없겠죠. 결국 이러한 논리로 전개되는 반야의 공화는 소성불교의 출가 중심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교조주의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한편 용수가 중간론에서 밝힌 빌공의 개념에 대입해서 풀이해보자면
공불이색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용수는 인연으로 생기는 모든 존재를 빌공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요? 인연에 의하지 않고 생겨나는 무엇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중간론에서는 연기와 빌공을 아예 동의어로 해석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씨앗과 다른 조건인 지, 수, 화, 풍, 허공과 적당한 시기로부터 싹까지 연기는 바로 새긴 씨앗의 공성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즉 싹으로부터 씨앗까지 연기 또한 마찬가지가 됩니다. 거듭되지만 우리는 절대로 빌공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성불교에서는 그 어떤 개념이나 가치관에 매달리거나 집착함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공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초월했을 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선성 임재 스님이 부처를 만나거든 때려 죽이라 하고 외친 의미도 여기에서 되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월은 깊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선호하고 추악함을 멀리하는 따위의 자세는 올바른 불교 수행의 자세가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타나 있지만 어느 제자가 아름다운 여색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자 붓다는 아무 말 않고 기다렸다가 그 미녀의 사후에 썩어가는 그 여인의 사체를 그 제자에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빌공이 진리라 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자세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빌공이 진리라면 세속적 존재인 가유 또한 분명한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불이색이 바로 그런 뜻이랍니다. 세속을 초월하는 마음 자세로 진리까지 초월함에 비로소 자유자재인 해탈의 정지가 있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진리는 개념화가 될 수 없고 개념화된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용수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 온갖 사물이 그 본체로 보면 하나같이 텅 빈 공이다. 그러나 그 현상인 삼라만상은 그것이 거짓 가인이 거짓 가이면서 빌공이요 빌공이면서 거짓 가인 우주의 신비한 작용인 묘용 그것이 곧 중도이다. 헛된 소리 같기도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반야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문으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선택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란 말이 됩니다. 이미 거론된 색불이공의 논리를 보다 더 단순화시켰을 때 색적 시공으로 나타난 것이라 이해하십시다. 앞에서 색이란 원래 본질적 존재일 수가 없고 다만 인연에 의착하여 잠시 나타났다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자성에 의한 영속성 따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인연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보지 말고 인연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본체를 아울러 보는 데서 차별과 평등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난 현상이 곧 차별이며 색이요 인연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본체가 곧 평등이며 공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 중간학은 제법의 공함을 갖가지 논법으로 논증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철학적 체계를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해심밀정을 토대로 한 유식학은 마음의 작용인 식을 집요하게 탐구하여 우리의 현실 존재가 왜 이러한 질서에 따라 성립하게 되었는지 비교적 체계적인 원리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덧붙이자면
대성불교 내에서도 각 학파 간의 논리적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대개 중간 학파와 유식 학파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학파 내에서도 각기 다른 주장들이 심심찮게 대치되기도 했고, 유식 학파 내에서도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으로 대별되는 논리가 쌍벽을 이뤄 끊임없는 논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아내라는 인물에 의한 무상유식은 특히 인간의 인식 가운데 있는 주관적 허망성의 강조에 치중했고, 호법이란 인물에 의한 유상유식은 허망의 현실상을 인식구조로 파악함에 주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현장스님은 진제라는 사람의 번역에 의한 무상유식을 연구하다가 인도로 건너갔고, 귀국한 다음에는 유상유식의 논리 전개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붓다가 법인으로 제시한 바 있는 제행무상, 제법무하라는 존재론지에 인식의 구조를 올려놓고 실천론을 전개한 유식학에서는 연기의 세계를 일단 의탁이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의탁이성이란 절대적으로 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인간 존재의 진상을 이른바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 등 3성으로 나누어 수행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변계 소집성은 미망에 빠진 자기 존재라 볼 수가 있고, 의탁이성은 연기에 의한 자기 존재로 볼 수가 있고, 원성실성은 깨달음의 자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삼성을 삼탕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의탁이성, 즉 연기에 의해 나타난 가유에 집착하여 원성질성을 놓치며 살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가유에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변계 소집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유식학은 변계 소집성에 매달려 있는 중생들이 의탁이성, 즉 연기의 진상을 깨달아 원성실성을 되찾는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물론 연기의 진상이 또 다름 아닌 빌공입니다. 유식학은 온 세상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지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유식학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우리 중생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만지는 등의 감각적인 행위에 그 인물의 성격이나 인격이 고제고대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비디오 가게에 가보면 액션물에 속하는 영상물이 있고, 작품성 짙은 영화도 있고, 멜로드라마 특수의 작품도 있고, 에로물에 속하는 영상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 많은 비디오 중에서 우리가 어느 특정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포르노 필름이 거기서 우리가 포르노 필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여 포르노 필름을 본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러한 결정 속에 우리의 전 인격이나 품위가 실린다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식학에서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부하려 들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유식학은 인간의 마음을 팔식이란 신청구조로 인식하려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삼능변으로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표청에서 심청으로 향하는 방향, 즉 수동적인 인식의 구조가 팔식설이고, 심청에서 표청으로 향하는 능동적 인식 구조가 곧 삼능변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송이의 장미꽃을 본다는 행위는 눈을 통하고 의식의 작용에 의해 그것이 장미꽃이라는 인식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과정이 곧 수동적인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능동적인 과정이란
우리의 심층의식에서 한 송이의 장미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눈을 통해 비로소 장미꽃을 본다는 행위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능동과 수동은 한 몸이여 동시에 진행되고 여기서도 불교에서 걸핏하면 사용되는 일찰나에 그러한 작용이 번개처럼 전개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안, 이, 비, 설, 신, 즉 눈, 귀, 코, 입, 몸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감각작용인 오간에 의한 인식작용,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전 5식으로 보았고, 우리가 흔히 지각, 지성, 감정, 의지, 상상력 등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의식, 즉 의식을 제6식으로 보았습니다. 의식이란 말도 원래는 불교의 전문 용어였음에 유의할 일이며, 오간에 의한 인식을 안식이니 이식이니 하고 각기 분리하고 독립해서 탐구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식학에서는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하는 전 5식의 작용은 이른바 대상과 식이 작용하는 장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또 하나의 작용과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새의 울음소리는 전 5식에 해당하는 귀로 듣지만 그와 동시에 무슨 새의 울음소리라는 판단은 제6식이 하는데 그러한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할 경우에는 그 새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음이 곧 능동에 해당됩니다. 유식 불교에서는 제6식인 의식보다 마음 더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는 식이 따로 있다고 보며 그 식을 제7식, 즉 말라식이라 이름 붙였고, 말라식은 자기 중심적 생각만을 지탱하는 것으로 인식하려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식은 A를 토대로 하여 A에 의존하여 생기고 A에 대해서 아집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키니 차림의 아름다운 여인을 대했을 때 남자라면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싶은 마음, 즉 음욕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말라식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처나 보살들과 우리 중생들은 이 말라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확연히 그 인격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식의 작용 또한 불기수여서 혹은 51가지로 나열하기도 하고 18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치, 즉 자신의 실체를 모른다. 둘째, 악연, 즉 남의 주장을 배척한다. 셋째, 아만, 즉 교만하거나 거만하다. 넷째, 아애, 즉 허사하게 자기만 사랑한다. 다섯 번째, 해, 즉 자기 위주로 골라서 분별한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유식 불교에서는 말라식보다 더 심층에 자리 잡힌 무의식계를 다시 한번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속 같은 그 식을 근본식 또는 제8식으로 파악하려 들면서 아레야식이란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 아레야식은 일명 종자식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종자식은 경험의 여진이 인격 속에 침투하여 이뤄진 훈습으로 본 것입니다. 경험에는 선천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선천적인 훈습을 본유 종자라 부르고 후천적 경험에 의한 훈습을 심은 종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종자식이란 말 속에는 무엇이 될 만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뜻이 되며 각자의 개인적 특성은 이 아레야식에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레야식은 개최의 원점으로 과거의 업을 등에 짊어진 오늘의 개성적 자기 존재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를테면 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인자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레야식이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의 취미나 기호 같은 것을 적정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봅니다.
사명변설에 의하자면 제8 아래아식이 초능변이 되며 제7 말라식이 제2능변이 되고 전오식과 제6식이 제3능변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오식에 의해 대상을 알게 되고 제6식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지각이며 인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거론되었다시피 결코 바깥 것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래아식의 능동에 의해 대상이 선택되고 분별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식학에서는 1차적으로 대상이 객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관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송이의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장미꽃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그려낸 장미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어느 산을 다녀왔을 때 우리가 마음먹고 살피지 않는 한 그 산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나 있고 어떤 새들이 살면서 그 새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작가가 학생 시위대와 경찰관이 맞붙어 충돌하는 장면을 필름에 담을 때 만약 그 사진작가의 동생이 학생이라면 아마 경찰봉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필름에 담을 것이고 그 사진작가의 형이 경찰관이라면 학생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은 경찰관의 애처로운 모습을 필름에 담을 것입니다. 인화 과정을 거쳐 나온 사진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 틀림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진작가의 주관, 즉 엄중히 고발하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이 그 사진들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관이란 표현이 너무 거창하고 무거워 어떤 계산이 들어간 관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유식학에서 말하는 주관이란 무의식적이면서 극히 가벼운 조건 반사적 작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은 우리 주관의 투영에 불과하며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수동이 능동이며 들어오는 구멍이 곧 나가는 구멍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떠난 우리들의 인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의탁이성이 가리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의탁이성에 의한 인식 세계를 진실한 것으로 실제화하고 고정화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요소에 의한 인식을 절대화하여 인연소생임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경향, 그것이 곧 견계소집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탁이성이란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거기에 무엇 하나 고정적인 것도 실체적인 것도 없는데 그것이 바로 공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미망하는 것이 바로 변계소집성입니다. 그리고 의탁이성의 세계를 의탁이성의 세계라고 자각하여 그 실체를 그대로 자각하고 존재의 실상을 각성하는 것, 그것이 곧 원성실성이 됩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결국 식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전신득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아식은 미혹의 세계를 청정법계로 변전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그 의탁이성에 따라다니는 분별성을 없애면 진실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천이 이전에 거론한 바 있는 오의 육아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요가적 수행에 의해 전 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뀌는데 중생에게는 안, 이, 비, 설, 신이 쾌락의 창구이거나 욕망 해소의 도구였지만 그것이 점차 지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식이
묘관찰제로 바뀌는데 의식이 변하여 평범한 일상에서도 불법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다는 말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국화꽃을 바라보며 우주의 선미를 발견하고 국화꽃 옆에서라는 작품을 집필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7 말라식이 평등 성지로 바뀌는데 아집이 사라지고 이전에 말한 불이법을 체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8 아레아식이 대원경지, 즉 부처의 내면적 지혜로 바뀌는데 그것이 이른바 원성실성의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 됩니다. 유직학에서는 이렇듯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였으므로 분별 의식에 대한 탐구가 유별나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분별지를 무분별지, 즉 반야로 전환시켜 진여, 즉 사물을 원래 그대로 여실한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진여는 다름 아닌 공성이며 연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선과 악, 미와 추, 고와 저, 근과 원, 흑과 백 따위의 실론, 즉 언어의 일상적인 개념은 분별지에서 나온 의미로 규정되면서 빛을 잃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불교에서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지만 단 수행 과정에서만 해당된다는 뜻임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에서는 단 한시도 시비 분별력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를 무시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잡한 서울 거리에서 단 하루인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문 수상행식 역부 여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보십시다.